안녕하세요. 오늘도 내일도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탈북여성TV 이한별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제가 탈북 스토리 2편까지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최종 탈북을 어머니와 함께 했기 때문에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탈북 스토리 3편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편을 안 보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신 후에 꼭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편에서는 6.25 전쟁 때 월남하셨다가 미국으로 이민 가셨던 분들의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하고 만날 수 있도록 이산가족 상봉을 했었는데요. 그때 어머니가 그 가족들을 만나게 해주면서 사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친할아버지가 전쟁 시기에 남한으로 월남하셔서 우리도 사실은 이산가족이기 때문에 또 아버지가 태어나서 한 번도 못 봤잖아요. 그래서 너무 보고 싶었고 우리도 너무도 그런 마음이 간절해서 그 이후에 어머니가 아버지랑 또 할아버지를 만나게 해줬잖아요. 탈북하기 전에. 그래서 그 얘기도 좀 전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엄마가 그때 몇 년도에 아버지랑 할아버지를 만나게 해드렸죠? 제가 먼저 중국에 있는 이모한테다 얘기를 해서 할아버지 주소를 알려드렸죠. 그래서 저희가 사실 그 할아버지 주소를 어떻게 인편으로 알게 됐어요. 북한의 어떤 분을 통해서 저희가 친할아버지가 남한에 계신데 그 할아버지의 주소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중국에 있는 우리 할머니에게 그 할아버지 주소를 보내드려갖고 남한에 있는 우리 시아버님을 찾아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었습니다. 중국에 있는 저희 할머니가 할아버지하고 연계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정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48년 만에 친아버지 얼굴을 중국에서 뵙게 되었습니다. 남한이 IMF 때라서 정말 어렵게 그 중국까지 비행기를 타고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은 많지 않지만 저희 아버지에게 정말 48년 만에 그 만나는 아들에게 또 할아버지가 준비해온 물품들과 선물들 그리고 돈도 이렇게 저희가 받아서 정말 그 돈을 또 가지고 북한에 가서 그때 참 그래도 우리가 정말 생계가 어려웠었는데 그래도 많이 생활이 펴졌어요. 그런데 정말 어떻게 보면 아버지하고 할아버지가 그 만났을 때 48년 만에 만날 때 정말 그 장면을 제가 옆에서 못 봐서 너무도 아쉬울 따름인데 그때 어땠어요? 어머니는 같이 가서 봤잖아요. 저희 아버지 어떻게 했나요? 할아버지가 만났을 때? 아버지 그 친척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한 그 상황을 다 시아버지가 물어보면 아버지가 그걸 다 대답하고 그렇게 하고 서로 네, 내 아들이 맞다 이렇게 인정을 한 거예요. 원래 또 가족이 만나면 진짜 이 사람이 내 아들인지 알고 싶어서 DNA 검사 같은 것도 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안 했어요? 그냥 봐도 딱 닮았어요? 닮고 서로 피를 나눈 자식과 부모 간이라는 걸 알게 됐죠. 얼굴이 많이 닮았었나요? 그래 반박이지. 우리 아버지가 눈이 되게 동그란데 할아버지도 제가 한국에 왔을 때 할아버지를 직접 뵀는데 정말 저희 아버지랑 많이 닮았고 눈이 쌍꺼풀이 탁 친 게 너무 잘생기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목소리도 약간 비슷하지 않았어요? 음성 같은 게 두 분이 비슷해요. 그래서 정말 막 아버지가 막 할아버지 만났을 때 막 울고 그러진 않았나요? 그랬지. 울고 서로 부둥켜 안고 진짜 그 다음에 같이 오지 못한 누나들도 같이 왔으면 좋았겠는데 두 딸을 못 만나서 그래가지고 영 가슴 아파했죠. 할아버지가 이제는 또 제가 한국에 온 다음에 할아버지를 만나 뵙고 나서 할아버지가 또 돌아가셨어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인가 지금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오기 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엄마는 그때가 할아버지를 뵌 게 마지막이었죠. 그죠? 그래서 저희가 할아버지가 저희를 도와주게 돼서 정말 그 가난에 찌들리던 저희들이 그래도 돈을 가지고 가서 집도 사고
저희가 그전에는 진짜 막 이렇게 손가락으로 벽을 이렇게 긁으면 벽이 후루룩 떨어지는 그런 집에서 살았었고, 원래는 그전에는 그렇게 안 살았는데, 고난의 행군 때 저희가 원래 흥남에서 살다가 함흥으로 올라오면서 이제 그렇게 집이 좀 어려워지면서 집 살 돈도 많이 없는 데다가 그렇게 어려운 데로 가다 보니까 너무도 비가 오면 그 부뚜막에 그 물이 다 찰 정도로 너무 살 수가 없는 그런 집이어서 그래서 그때 저희가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덕분에 저희가 좋은 집도 사고 막 집에 막 소파도 놓고 막 거울도 경대도 놓고 막 이러면서 찬장들도 새로 다 사고 막 생활이 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모이브에서 생활이 쪼들리다가 잘 살기 시작하니까 감시가 붙었습니다. 원래 저희 가족들은 중국에 친척이 있는 가족들이다 보니까 원래 감시 대상 가족들이었는데 더 감시가 심해졌고 그러다가 어머니가 고난의 행군 시기 자주 이렇게 탈북해서 또 할아버지 만나고 나서도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집도 사고 이렇게 형편이 좋아졌지만 이내 또 돈을 다 쓰고 아버지가 고난의 행군 시기 또 잘 드시지 못했던 그런 것 때문에 건강이 안 좋으시셔갖고 할아버지 만나고 난 이후에 또 저희 아버지도 98년도 그쵸? 98년도에 할아버지 만나고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또 병원에 입원해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저는 대학교까지 다 포기하고 정말 내가 지금 대학 공부를 해야 되느냐, 아버지 병 간호를 하느냐 이런 기로에 놓였었어요. 그런데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아버지는 한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대학교는 나중에라도 공부 열심히 해서 다시 진학할 수 있지만 아버지는 지금 내가 아버지를 돌봐드리지 못하면 나중에 많이 후회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병간호도 해드리고 입시 공부를 하기 전에 많이 공부를 포기하고 그리고 아버지 병간호를 해드렸어요. 아버지가 입원하셨을 때 아버지 병간호에 필요한 돈도 필요하고 해서 북한에서는 무상치료라고 하지만 의사들이 뭐 약도 없고 그러니까 다 개인들에게 약을 구해오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도 장마당에 가서 약을 사야 하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장마당에 가서 또 이렇게 비싼 약들을 사려 하니까 또 돈이 많이 부족해서 그래서 어머니가 또 다시 친척집에 찾아가서 이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저희 중국 친척들도 진짜 많이 고생을 했죠. 우리가 그렇게 정말 그렇게 많이 다니고 엄마가 그때 탈북을 총 얼마나 했죠? 아무튼 그때 석 달에 한 번씩 계속 한 10여 차례는 탈북을 했죠. 그러니까 그만큼 생계를 장마당에서 유지하기는 정말 어려웠죠. 엄마가 그때 고난의 행군 시기 했던 장사들 그리고 저희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정말 그림을 그려서 저희를 먹여 살리고 막 북한이 80년대 후반부터 사실은 경제가 많이 악화돼 있었어요. 그렇죠? 김일성이 사망하기 전부터 서서히 경제가 안 좋아지기 시작해서 저희 친구들 집에 가면 정말 이 밥을 먹을 수가 없었고 거의 막 옥수수 이런 타겐 밥을 먹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옥수수를 강냉이라고 하는데 강냉이 쌀을 이렇게 막 강냉이를 쌀처럼 이렇게 다 쪼갠 그런 밥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정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아버지가 후방에 계시면서 이렇게 먹는 거는 그래도 흥남에 있을 때는 되게 잘 먹었고 잘 살았는데 함흥으로 이사 오고 그때부터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면서 저희도 정말 그때부터 제일 가난하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도 고생하면서 살았고 이렇게 아버지가 98년도에 돌아가셨고 그래서 저희가 99년도에 탈북을 하게 됐는데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수차례 탈북을 하고 그랬다 보니까 북한 보위부에서 아무래도 감시가 붙으면서 저 집이 분명 중국으로 다닌다는 그런 낌새를 좀 차리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함흥에서 그때 안전원이 권총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보위부에서 이제 사회적으로 어차피 이거를 뭔가 누구에게 누명을 씌워서 이 사건을 빨리 마무리 지으려고 저희 어머니한테 누명을 씌우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그 좀 사연을 좀 얘기해 주세요. 권총 같은 거는 이제 북한 내부에서는 처리하기 힘들 거라고 판단하고 북한은 국경선으로 자주 가는 사람들이 자료를 다 이렇게 수집해 가지고 내가 그때 당시에 딱
그 국경연수원에 갔다 온 그걸로 해가지고, 취조 당했지. 그래서 그 취조를 한번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이러다가는 내가 엄청난 누명을 쓰겠구나라는 그 건청 사건까지 엄마한테 물어봤던 거예요. 취조할 때. 그래. 그래서 엄마가 안 했다고 그렇게 자백을 했죠. 그래. 그때 권총을, 어디다 팔아먹었는가고, 터무니없이 고문하고 막, 때리고 그래가지고서 그 다음에 더 이상 여기서 예심 기간이 6개월이라는데 6개월 동안 이런 고문을 받다가 나는 살아남지 않겠다는 거 생각하고, 중국으로 빨리 가야 되겠다 하고 그래도 어떻게 엄마를 잠깐 내놨네요. 그 조사 기간에. 3일 취조하고 그렇게 하고 내놓고 어떻게 하는가 동향을 보려고 했는지 아무튼 그때 돌려보냈지. 그래서 그 사이에 엄마가 이러다가는 내가 누명을 쓰고 죽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 또 보이부계통에 있는 누군가 한 명이 와서 빨리 도망가라고 좀 언지를 줬죠. 그래서 저희가 한시 앞이 정말 목숨을 건 탈북을 하게 되었습니다. 탈북민들이 많이 탈북을 하게 될 때는 외부 세계가 너무 잘 살고 이런 거 다 알지만 그것보다는 생명에 정말 위협이 생기거나 북한에서 더 이상 이제는 내가 살 수 없는 그런 어떤 극한의 상황에 몰려 있을 때 대부분 고향을 떠나게 부득이하게 정말 그렇게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도 고향 땅을 떠나서 탈북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생각은 쉽게 못했죠. 왜냐하면 어디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막막하고 오히려 외국에 나가면 더 불안하고 그래도 북한에서는 뭐 공민의 자격이라도 있어서 안전하게 그 땅에서 살 수는 있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탈북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을 진짜 죽이려고 누명을 씌운다고 하니까 더 이상은 그 땅에서 살 수가 없어서 우리가 억울하게 그렇게 당하고 죽음을 앞두고 살 수는 없으니까 탈북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탈북하기 전에 제가 또 이상하게 고열이 막 38도에서 40도 이상까지 났었습니다. 그래서 한 보름 동안 먹지도 못하고 열이 너무 심하게 나서 파라티푸스 전염병. 근데 그게 파라티푸스인지 콜레라인지 정확하게는 또 진단을 안 내렸어요. 그래서 제가 함흥병원까지 갔는데 정말 그 병원에서 유명한 대학병원의 유명한 의사분이 딱 다 진맥해보고 해보더니 왜 이렇게 열이 나고 아픈지 잘 모르겠다고 진단을 못 내리는 거였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함흥대학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내려오는데 그 언덕을 내려오는데 너무 먹지 못하고 막 사람이 진짜 그때 당시에 고난의 행군식이 잘 먹지 못하는 데다가 이렇게 병까지 걸려서 사람들이 많이 아사했습니다. 근데 사람이 잘 먹지 못하면 합병증도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면역이 떨어지니까 평상시 이겨낼 수 있는 병도 잘 이겨내지 못하고 많이 죽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근데 저도 정말 그때 거의 진짜 막 바람 불면 날아날 것 같은 그렇게 막 제대로 걸지도 못할 정도로 너무 힘들었고 막 이게 걸어가는데 눈앞이 아찔해지면서 진짜 내가 이러다가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눈앞이 새까매지면서 완전 어지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앞이 탁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막 앞에 다행히 그때 나무가 있었는데 제가 나무를 막 붙잡고 다리 후들후들 떨려가면서 막 이렇게 앉았다가 일어났었는데 그때 진짜 사람이 이렇게 죽어가는구나라는 그런 간접적인 경험을 하게 됐는데 그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아로 굶어 죽었고 정말 역전에 가면 사람들이 아이들을 막 버려서 부모를 잃고 떠도는 아이들이 많았었고 부모들도 정말 목숨을 잃고 죽어있는 시신들도 정말 많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에 살면서 고난의 행군 시기 고난의 행군을 몰랐다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왜냐하면 너무도 사회 곳곳에 그런 현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모르면 북한 사람이 아니죠. 진짜 고난의 행군 시기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오죽하면 정말 여성들이 꽃다운 나이에 정말 자기의 삶을 그 땅에서 다 포기하고 중국 땅 정말 이제 탈북하면 어떻게 자기 운명이 될지 모를 그 땅으로 여성들이 목숨 걸고 그렇게 자기가 어떻게 보면 팔려갈지도 모를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도 그렇게 북한 땅을 떠나야 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탈북자들을 배신자다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하는데 저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그 배신이라는 용어가 어디서 그렇게 쉽게 나오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오히려 탈북민들은 생존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탈북민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뭐 배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정말 너무도 가슴 아프고 우리를 두 번 죽이는 말인 것 같아요. 이 땅에 태어나서 진짜 배신이라는 말을 그럴 때 써야 되나? 그게 과연 적당한 말인가? 적합한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우리 탈북민들을 어떻게 보면 그 어려운 생활 가운데서 살아나온 생존자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고, 또 한국에 온 많은 탈북민들이 3만 5천 명의 탈북민들이 있는데, 저는 그 사람들은 정말 다들 생존자다. 진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탈출해서 나온, 목숨 걸고 탈출했고 이 땅까지 모든 사람이 대한민국까지 이렇게 무사히 올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희 엄마도 중국에 있을 때 2번 정도 강제 북송이 됐었습니다. 제가 먼저 한국으로 오게 되었지만 어머니가 2번 정도 강제 북송되면서 정말 많은 마음고생을 했는데요. 우리 탈북민들이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 때문에도 한국 사회에 와서 늘 전전긍긍하면서 그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그리워하면서 그 그리움 가운데 눈물을 많이 흘리고 또 차별도 이 남한 땅에서는 많이 당해요. 물론 남한에 많은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도 너무 많고 또 탈북민들을 도와주시는 분들도 정말 많지만 그중에 일부 어떤 사람들은 정말 좀 인성이 좀 안 좋은 사람들은 무시하는 차별 발언들도 하고 좀 그런 사람들도 꽤 많이 있어서 어렵고 힘든데, 요즘은 글로벌 사회라 정말 전 세계의 사람들이 또 우리 탈북민들의 이런 고통을 함께 공감해주고 또 응원해주는 분들이 계셔서 지금도 북한 땅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인권을 위해서 목소리 높여주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북한 땅에 계신 분들이 지금도 힘을 냈으면 좋겠고, 한국에 있는 우리 탈북민들도 정말 기죽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도 힘을 내서 열심히 살기를 저희들도 같은 탈북민으로서 응원합니다. 1999년도에 탈북을 하게 됐는데, 그때 탈북할 때 그래서 하루바삐 탈북하다 보니까 엄마의 목숨이 걸린 일이다 보니까 뭐 언제 여행증을 발급받을 시간도 없고 그냥 저희가 집에 있는 그래도 돈을 다 가지고 탈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어머니가 그 전에 중국 가서 좀 도움받아왔던 돈이 있어서 500원짜리 화폐가 새로 신권이 발행됐던 시기였는데, 그때 이제 그래도 500원짜리 그때 99년도에 정말 500원짜리 파란 그런 그 돈이 우리 집에 한 뭐 이만큼 있었나요? 엄청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그래서 그 중국 돈으로 바꾸면 아무래도 북한 돈이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있은 거지, 그게 그런 게 있다고 해서 돈 많은 거 아닙니다. 그냥 일시적인 거지 뭐 그런 돈도 쓰면 또 금방 쓰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돈 다 가지고 저희가, 왜냐면 가면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여행증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뇌물을 구해서 그 구간을 빠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정말 그 탈북할 때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말도 안 하고 혼자 가시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때는 아마 너무도 위험한 길이니까 저까지 따라가다가 잡혀서 또 괜히 탈북했다 조국을 반역한 반역죄로 또 이렇게 누명 쓰고 갇히게 될까봐 어머니는 저를 데리고 탈북을 안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당시에 어머니에게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전해 듣고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가 어머니 따라가겠느냐, 그건 네가 결정해라, 이러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조금 서운했는데, 같이 가자고 했으면 좋겠는데 저보고 그냥 결정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어머니를 죽이겠다는 나라에서 저는 막 위대한 장군님 고맙습니다 하면서 막 당에 충성하고 막 장군님 고맙습니다 이런 마음이 절대 안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럴 바에는 우리 집 이제는 어머니가 이렇게 해서 탈북하는 정도면 이제는 나는 북한 땅에서 성공하기는 다 걸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는 이렇게 된 바에는 뭐 나도 이 땅을 떠나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막 생기더라고요. 그전에는 그래도 북한 땅에 가서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어머니한테 그렇게 하니까 그 땅에 대한 미련이 싹 다 없어지면서 아예 그 땅을 딱 떠나겠다는 그런 막 각오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저희는 할아버지가 남한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중국 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할아버지가 계신 남한으로 가야지, 이런 생각이 막 그 어린 마음에도 막
이게 솟구치면서 그래서 어머니하고 같이 제가 탈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열이 나면서 너무도 많이 아팠기 때문에 몸이 아파갖고 제대로 잘 걷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막 하몽역에 가서 그 사람들 인산인해를 이룬 데 가서 진짜 며칠씩 원래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그래도 어떻게 운 좋게 그때 그날 당일에 그래도 열차가 있었어요. 원래는 막 엄청 기다려야지 열차를 탈 수 있고 막 일주일 넘게도 기다리는데 그날은 운 좋게도 그날 당일에 오는 열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열차를 타기 위해서 진짜 막 뇌물 그 돈 찔러주면서 이렇게 해서 잘 그 구간을 빠져나가서 열차를 탔는데 사람들이 저보고 막 다 우리 어머니 보고 어머 저렇게 아픈 애를 데리고 어떻게 여행을 떠나냐고 막 다 그럴 정도로 제가 진짜 막 쓰러져 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막 엄청 말라갖고 막 살도 빠지고 그래갖고 바람 불면 날아갈 정도로 진짜 막 다리도 휘청거리고 그래서 도저히 그 열차 칸 안에 서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열차 그 바닥 사람들이 발로 밟는 그 바닥도 정말 좁은데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돈 줘가면서 자리를 마련해서 그 바닥에 저는 누워서 갔어요. 그래서 서서 갈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상태여서 그런데 청진까지 가면서 그래도 며칠씩 가는데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마음에 이런 그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서 가야 된다는 이 의지가 있으니까 몸은 따라 안 주는데 조금씩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집에서는 밥도 제대로 잘 못 먹고 그랬는데 이렇게 거기서 파는 진짜 그런 밥들을 먹으면서 어떻게 그게 목으로 넘어가더라고요. 그 밥을 먹으면서 그렇게 기운을 조금씩 내면서 청진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몽역에서도 저희가 그랬지만 그 부모를 잃고 막 호되기 그 하나 질질 끌면서 애가 2살짜리, 3살짜리인가 요런 애가 막 엄마를 부르면서 엄마를 잃고 울면서 다니는 걸 봤었는데 청진역에서도 저희가 그 가족이 어머니하고 아들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저희가 부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아들하고 어머니인데 너무 먹지 못해서 아들이 늙어버린 거예요. 얼굴이 새까매지고 막 얼마나 그 처절한 그 상황을 저는 그때 제대로 잘 기억이 안 났었는데 어머니가 그 얘기를 다 해주는데 그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때 당시에 북한의 실상을 이렇게 또 저희 어머니가 원래 미대를 꿈꾸던 소녀였습니다. 그래서 학교 때도 정말 공부 끝나고 집에 가서 그 늦은 시간에 막 그림도 그리고 했던 분인데 저희 정말 어렸을 때도 그림 그려서 저희를 막 그림 그리고 옷 만들고 막 이래서 저희를 먹여 살렸는데 그때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드셨으니까 그림 솜씨가 많이 그동안 그리지 않아서 좀 많이 떨어지셨지만 그래도 이렇게 저희 어머니가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수채화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청진역에서 이렇게 가족들이 막 이렇게 부모를 잃고 떠다니는 아이들과 또 어머니가 이렇게 굶어서 죽어서 아들이 울면서 지금 그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북한에서 이렇게 굶어 죽었다면 잘 믿지를 않더라고요. 물론 굶어 죽은 시신들도 구글에서 서치해보면 정말 그 참혹했던 그때 북한의 실상들이 다 나옵니다. 우리 탈북자들이 배신자에서 북한을 탈북한 게 아니라 정말 북한 땅에서 도저히 먹고 살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뜻하지 않는 범죄자가 되는 거고 정말 북한을 떠나서 중국으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그런 밀수도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결국에는 범죄가 되고 또다시 범죄가 범죄를 낳게 되는 그런 생활형 범죄들이 계속 늘어가게 돼서 그렇게 된 거지 사람들이 나빠서 악하고 나쁜 사람들이어서 절대 그렇게 한 건 아니라는 거를 제가 좀 이런 유튜브를 하면서 그런 걸 많이 전해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댓글 다시는 분들 중에 저희 어머니도 거기 댓글 다는 거 많이 보시는데 댓글 다시는 분들 중에 응원해주시는 분들도 정말 많이 계시지만 일부 사람들 중에는 정말 북한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정말 그거는 너무도 우리가 어떤 목숨을 걸고 어떻게 사지를 헤쳐나온 그 지옥 같은 땅을 살아서 나왔는데 북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보면 너무도 좀 잔인한 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이렇게 청진역을
청진역에서 그때 좀 오래 기다렸죠. 한 보름? 한 일주일 걸렸나? 일주일 정도 기차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해령 쪽으로 가는, 저희는 이제 해산 쪽으로는 못 가고 최근에는 많이 해산으로 오지만 그때는 해령 쪽이 더 나았어요. 왜냐하면 해령 쪽으로 해서 강을 건너가면 연길까지 가는 게 아주 시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게 더 빠르기 때문에 더 안전하고 그쪽 사람들이 그리고 더 많이 도와줬어요. 근데 해산 쪽은 넘어가면 신고하는 확률이 너무 높고 장백에서부터 연길까지 가려면 너무도 멀고 그래서 잡힐 수 있는 확률도 너무 높고 그래서 우리는 그때 당시에는 다 해령 쪽으로 다녔었는데요. 그래서 해령으로 가는데 그 가는 도중에 제가 그만 열차 안전 단속원에게 딱 걸려갖고 잡혔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잡혔을 때는 이 열차 안전 단속원이 저를 딱 보더니 제가 청진에서 돈 주고 이렇게 청진의 미성년자 출생증을 빌렸는데 그 출생증을 이렇게 딱 잡혔을 때 건네주면서 저는 청진 사람인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저의 말투를 딱 듣더니 너 말투가 청진 사람 아닌데 하더니 일로 와 하더니 단속칸으로 저를 끌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하고 분리돼서 제가 혼자서 진짜 끌려가게 생겼죠. 그래서 거기 열차칸에서 두근두근 떨리는 그 마음 가운데 제가 지금 막 주춤거리면서 울먹울먹 하면서 저는 청진 사람이 맞습니다 하면서 그랬는데 이 사람이 조사를 하다가 제가 마음속으로 저도 그때 하나님에 대해서 적어도 잘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하늘님 저를 도와주세요. 여기서 풀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마음속으로 기도를 했었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순간 갑자기 이 열차 단속원이 자리를 밖으로 이 열차 단속칸을 빠져서 밖으로 나가는 거였어요. 무슨 일이 있는지. 그래서 다행히 정말 그랬는데 제가 이때 내가 도망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서 막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밖에서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열차칸 문을 딱 열고 봤는데 아무도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어차피 잡혀가면 집결소, 북한에서는 이렇게 여행증 없이 차표 없이 가는 이런 불황자들을 잡으면 집결소 같은 데로 처박아 넣습니다. 그러면 집결소에 가면 정말 엄청난 고생을 하고 집결소에서도 노동을 하나요? 그래. 네, 노동하고 정말 고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제가 딱 도망칠 때 이 기차가 서서히 서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운이 좋게 제가 그 열차칸에서 딱 내려서 제가 탔던 다시 그 빵통으로 기차칸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하고 다시 만났죠. 그런데 어머니하고 만나서 열차를 타고 가는데 또 검대를 수시로 이 열차 단속원이 저를 붙잡았던 열차 안전원이 계속 거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저희를 찾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때마다 마음속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잡히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 그 1번째 옷을 진짜 이제 제가 탈북하니까 제한테서 제일 좋고 비싼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그 만든 옷 진짜 비싼 그 옷 한 벌이면 그 옷 위에 옷 하나면 쌀 그때 당시 한 10kg는 살 수 있는 그때 쌀 150원 할 때였는데 1,500원짜리 옷을 입었으니 한 10kg 값이 되는 그런 좋은 옷을 입었는데 제가 그 근처에 앉은 아줌마하고 옷을 바꿔 입자고 했으면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아주 좋은 1번째 기성 이런 탁 셔츠를 입었는데 그걸 보고 바꿔 입자고 대뜸 그렇게 얘기를 해서 바꿔 입고 제가 머리를 그때 지금처럼 이렇게 묶었는데 그 머리를 딱 풀고 이렇게 딱 이렇게 못 본 척하고 구석탱이에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 안전원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저를 찾는데 그 순간이 저는 진짜 막 10년 같았어요. 몇 분 안 걸리는 시간인데 그런데 마음속으로 제가 막 하늘님 제가 들키지 않도록 저 안전원이 저를 보지 못하도록 저를 못 알아보고 지나갈 수 있도록 계속 기차꿀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신기하게도 열차가 정말 계속 그 안전원이 저를 단속하러 왔을 때쯤 되면 기차꿀이 이렇게 딱 나타나고 해서 눈을 딱 떠보면 기차꿀이 없고 또 이 안전원이 없어지고 그런 상황들이 수차례를 겪으면서 그렇게 해령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해령에 도착해서도 진짜 열차표가 없다 보니까 개구멍으로 거기 있는 사람들 열차 타고서 이제 열차로 저희가 기차표가 없는데 나중에 이제 해령역을 나가려면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이런 거를 다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수소문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려주신 분한테 해령까지 간다고 해서 그렇게 말해준 아줌마한테 저희가 그 정보를 얻게 돼서 해령에 도착해서 그 개구멍 작은 구멍으로 해서 정말 요만한 구멍이었는데 제가 그때 너무 말라서 그 구멍으로 통과하더라고요. 그래서 통과해서 저희 어머니랑 같이 그렇게 또 무사히 해령역을 빠져나가서 이제 두만강을 건너기 위해서 또 사투를 벌이게 됩니다. 저희가 2~3시 때 정말 그 강을 건너기 위해서 국경까지 가려면 초소들이 있는데 그 초소들도 또 뇌물 고이면서 무사히 통과해서 그렇게 해서 국경 연선까지 가서 새벽 2~3시에 강을 건넜습니다. 근데 강을 건넜는데 그때 당시에 두만강물이 8월이라서 물이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제가 수영을 할 줄 모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물이 깊은 줄 모르고 들어가는데 물살이 얼마나 센지 앞에서 엄마가 가고 있는데 제가 물살에 막 떠내려가고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엄마를 부르면 뒤에 있는 군인들이 총을 쏠 것 같지. 그래서 물살에 떠내려가면서 앞에서 걸어가는 어머니를 부르지도 못하고 소리도 못 지르고 정말 그 물살에 떠내려가는데 그때도 사람이 죽을 순간이 되니까 정말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늘님 저 죽지 않고 살아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는데 제 발밑에 돌이 딱 이렇게 하나 밟히면서 물살에 떠내려가다가 그 돌을 받고 중심을 잡고 다시 강을 건널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강을 건넜는데도 막 갈대밭 같은 것도 있고 막 길이 어딘지 모르는 건지 어머니가 막 앞에서 막 어딘가를 헤쳐서 가는데 왜 이렇게 저희가 막 벼밭을 헤치고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거의 이제 날이 풀스름 밝아오는데 계속 막 몇 시간을 2~3시간을 벼밭을 헤치고 갔어요. 그래서 막 바지가 여기 막 무릎 있는 데까지 다 막 젖고 막 온데 막 감탕이 묻고 진흙에 막 근데 어머니가 그때 왜 길을 그렇게 안내했어요? 캄캄하니까 길도 모르지. 그 다음에 그냥 그저 막 발이 가는 대로 높은지 낮은지 그저 막 정신없이 막 가다 보니까 정신이 다 나갔었죠. 그래. 거의 제정신으로 막 걸는 게 아니었어요. 거의 막 정신을 다 잃을 정도로 막 발을 막 다 빠져갖고 신발이 막 다 빠지니까 신발 들고 막 빠지면서 가는데 그렇게 해서 날이 어슴풀에 밝아오니까 그 다음에 너무도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그 벼밭을 어느 정도 보니까 저희가 계속 벼밭만 걸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벼밭에서 이제는 빠져나와갖고 뚝 있는 대로 좀 건너서 저기 콩밭이 있었습니다. 거의 그 콩밭으로 가서 몸을 딱 숨기고 어머니가 저희 보고 이제 길을 좀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날이 좀 밝아와서. 그래서 어머니가 자주 가던 중국집으로 가서 그분들의 도움을 좀 요청해서 저희를 데리러 오겠으니까 거기 기다려라 하고 저만 남겨두고 그렇게 갔습니다. 근데 저희가 강을 건널 때 저희와 함께 또 강을 건너게 된 여성이 한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도 탈북하는 분이었는데 강을 건너다가 만났었어요. 그래서 그 옆에 그 아줌마하고 저도 이렇게 같이 그 콩밭에 숨어 있었는데 어머니가 아무리 기다려도 저희 찾으러 안 오는 거였어요. 근데 저는 강을 건너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정말 속도 안 좋고 그 차가운 강물을 밤에 걷다 보니까 속이 갑자기 안 좋아지는 거예요. 막 이게 그래서 장이 안 좋아져서 막 급하더라고요. 화장실이 막 급하고. 그럼 어떡해요? 해결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막 완전 극한의 상황에 내몰렸는데 어떤 사람이 막 저희 근처로 와서 막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그게 겁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가만히 들어봤는데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서 중국 사람인데 이상하게 한국말을 하는 것 같은, 우리 조선말을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하고 공밭에서 갑자기 쑥 일어나서 나갔더니 그 사람이 네가 세옥이니? 하면서 제가 원래 이름은 이 세옥이었었는데 개명을 하다 보니까 제가 한국에 와서 개명을 해서 한별이었는데 제가 이세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을 불러갖고 제가 그래서 콩밭에서 나가서 그 아줌마하고 같이 그 집으로 찾아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분이 얼마나 마음씨고 온 분이셨는지 저희 옷을 다 갈아입을 수 있도록 갈아입을 옷도 주시고 정말 북한에서 먹기 힘든 이 밥을 이렇게 곡상으로 퍼서 주시고 먹을 것도 한 상 차려주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의 은혜로 정말 밥을 이렇게 다 먹고 정말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신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살아서 갔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다 하나님 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무사히 넘어가서 정말 이제부터는 제가 중국 땅으로 이제 연길까지 가야 되는데 그 앞날이 또 걱정이 되는 거였어요. 이게 뭐 국경을 무사히 넘었지만 앞으로 중국에서 살아갈 길이 너무도 막막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어머니가 중국 친척들 집 전화번호를 외우고 계셔갖고 그 집으로 전화를 해서 친척들을 오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친척들이 오기 전까지 저희가 또 그 집에 너무 오래 있으면 그 집에도 해가 되니까 몸을 이제 어디다 숨겨야 될 것 같아서 지금 기다리고 있었는데 창문을 내다봤는데 이 집 안으로 무슨 군인차가 하나 공안차 같은 게 들어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갑자기 그 집에서 막 빠져나와갖고 문을 빠져나와서 옥수수밭에 몸을 딱 숨겼습니다. 다들 엎드려서 숨었는데 어떻게 보니까 저희 친척이 보낸 차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머니가 다시 또 그 차를 타고 다 타라고 해서 저희가 옥수수밭에서 기어 나와서 그 차를 타고 연길까지 가게 됐습니다. 근데 연길로 가는 도중에도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하던지 이러다가 공안이 또 도중에 잡으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차를 타고 친척집까지 가는 동안도 너무도 조마조마한 마음 가운데 갔습니다. 그런데 무사히 저희가 또 친척집까지 도착했습니다. 예, 다음번에는 제가 중국에서 또 몇 년간을 살면서 한국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또 고통스럽게 그 시간들을 인내하면서 살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또 응원해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저희가 또 무사히 하나님 은혜로 정말 이 땅까지 살아와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북한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고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시고 또 응원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께도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탈북여성TV 이한별과 함께 해주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어머니가 중국에서 또 사시다가 2번 정도 강제 북송됐던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응원해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